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간화, 귀차니즘, 대인 기피, 왕따, 시욕감화, 발육부진, 성적 하락, 가정불안, 업무능력 저하, 혈압 감소, 직장생활 부족은 등등에 대하여 본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에 면역이든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납니다. 내 이름은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엽사의 겨울에서 잡아내. 경고, 알면은 토끼가 살살했습니다. Warning. Shutting. Oh my god. Coming soon. 레지던트, 악플. Ghost Pictures.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다.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의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의 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period. You die. You play period. You die.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하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기승자, 놀교 교조 신해철이 전하는 주옥 같은 이야기. 놀경. 도서출판 유령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신 이후부터 제 방송에서 많이 보시든 안 보시든 간에 제 나름대로의 마음속으로 새긴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방송에서 이재명 전 대표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으로 부르고 그분의 부인이신 김혜경 씨를 영부인 또는 김혜경 여사라고 깍듯하게 사용할 것을 여러분 앞에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됨과 동시에 저의 할 일은 그분의 CCBB를 가릴 것을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그 순간 우리는 해냈다라는 안도감이 왔죠.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윤석열의 독재, 김건희의 탐욕, 그들을 막을 수 있을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 힘썼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5,000년 권력사에서 최초로 소년공 출신의 대한민국 전형적인 시대의 풍파를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우린 대한국민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해외 순방 다니시고 외교하실 때 외교에서는 절대 근접할 수 없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세계의 모든 대표들, 대통령들과 총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나 이러한 취급을 받으시지 세계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십니다. 그런 대통령님을 누가 함부로 합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을 만든 우리가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거나 잘못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좀 화가 났는데요. 49.42%는 이재명 대통령이 받은 지지율입니다. 1700만 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받은 득표수이고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선거 이후 최대 득표수라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시에 300만 표의 표 차이를 보였어요. 그러면 이 300만 표의 표 차이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하는 보수, 생각하는 중도, 생각하는 진보가 자신들의 틀 안에 얽매이지 않고 윤석열의 계엄 독재를 막은 야당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를 최고 지도자에 앉혀서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이렇게 망쳐놓은 윤석열 일당들을 수습하라는 역사의 순리로 그분을 뽑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지지해줬던 세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기득권 세력의 반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임기 이후 허니문 기간을 너무나 빨리 놓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당시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뛰어들었음에도 그 결과가 41.15%의 득표율을 받았고 이준석은 젓가락 발언 등 여러 가지 막무가내 발언이 있었음에도 8.34%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당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죠. 이분들의 득표율은 칼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대통령님이 알아두셨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따른 표심을 살펴보잖아요. 광주와 전남이 압도적인 지지율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투표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지역이었고요. 불법 계엄을 겪으면서 정권 교체에 의지가 분출한 것으로 보여졌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지역민들은요. 김문수, 이준석 후보에게도 적지 않은 표를 주었어요. 이 후보에게도 준 표를 봤을 때 유의미한 지지를 보냈다라고 당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나타난 국민 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님 아닙니까? 광복절에는 통합과 공존의 가치 위에 대화와 소통을 복원하고 양보와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충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이준석 후보에게 전남과 광주 시민들에요 유의미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들 지역에서 8.2%를 득표한 김문수 후보는요. 지역 17개 동에서 13%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평균 10%대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조선대가 위치한 동구 서남동에서 12.4%, 전남대가 위치한 북구 용봉동에서는 10.3%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되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방송을 했어요. 대통령님께서 이러셨으면 좋겠다. 윤석열은 당신에게 라이벌이 절대 될 수 없다. 사라진 인물이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취임식 이후 용산 사무실 집무실에서 여기에 와보니 무덤 같았다라는 표현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일침을 가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들으셨고요. 저는 들으셨다라고 확신을 하니까요. 대통령이 하는 발언과 동작은 아무리 잘 자란 거지만 모두 다가 보고 있습니다. 힘드신 거 압니다. 당시에 그때 그 발언 하셨을 때 이것은 대통령이 말할 수준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대변인 수준에서 공개했어도 무방했을 텐데 라면서 대통령님께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레드팀이라고 민주당에 계셨을 때도 레드팀이었고 지금도 레드팀입니다. 너가 뭐가 잘나서 잘하고 있는 대통령한테 그래? 예, 그렇기 때문에 레드팀을 자청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셔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까지 드린 적이 있었죠. 대통령님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은 퇴장을 했고 물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말씀 계속 하시면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처럼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가 옹졸하고 가볍고 치사하게 보일 수가 있다. 전 정부 탓하는 것밖에 보여지지가 않는다. 문재인 윤석열 정권이 입만 열면 전 정권 탓하면서 비교했던 것 굉장히 무능력해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전 정권 탓하는 것을 멈춰 주시길 바란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잘 하시고 계시고요. 대통령님께서도 제가 생각할 정도인데 생각 못하실 바 아니시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하지만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면은 한 번 더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어렵게 드리는 것인데요. 당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죠. 박정희와 김대중을 라이벌로 삼으셔라. 그 두 분을 뛰어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정권의 유산으로 물려준 국제통화기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몸부림쳤지만 힘들었지만 김영삼 전 정권에 대해서 단 한 번의 비판이나 언급 또한 한 적이 없는 모습을 보고 본받아서 교훈으로 삼으시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하셨죠.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보수 우파에게까지도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체를 내리쳐서 뭐합니까? 죽은 개를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격언을 생각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첫째도 입조심, 둘째도 입조심, 셋째도 입조심,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셔라.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발언하시기 전에 사전에 여러 각도에서 보수 우파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심사숙고한 뒤 정제된 발언과 행동을 하시기를 당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어떻게 온 의원입니까? 제가
대통령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엄 이후에 상징적 인물이다.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은 민주당으로 영입을 좀 해주셔라. 김상욱 의원뿐만 아니라 합리적 보수의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거 영입을 좀 해주셔라. 물론 김용남 전 의원과 허은하 씨 들어왔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었어요. 저는 이거에 만족스럽지 않다라고까지도 그때 당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득표율을 제가 앞에서 서두에 설명을 드린 이유는 당시 득표 지지율에 따른 득표수를 보면은 지도가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파랍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되신 현재에 인사 채용을 하시거나 그럴 때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두부 자르듯이 뚝 반모 잘라서 보수 우파에게도 자리를 주셔라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너무 적게 주셨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김상욱 의원을 데리고 오셔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요? 정청래 당대표. 왜 그분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계시죠? 이해 관계자분들. 그렇게 어렵게 데리고 왔어요. 어렵게. 심사숙고해서 노파심에서 드렸던 말씀 받아주셨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점령군 행사를 하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낸다라고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정당에 한마디씩 말하는 게 당무 개입이 아닙니다. 정당 출신의 당 대표였고 대선 후보였습니다. 고향에 대해서 말하는 게 당무 개입입니까? 당무 개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당무 개입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시간을 내서 지금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짧게 지나가고 넘어가지만요. 민주당이 근데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어떤 의원입니까? 그런 의원에게 핸드폰을 빼앗아서 다 크는 성인인데 그걸 검사를 하고, 그러한 과정의 얘기를 들으면서 과거 김민석 총리님이 통합21에 트로이의 문마가 되셔서 가셨어요. 그 데미지가 여태까지도 이어져서 김민세라고도 하고 김민석 의원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과거 노사모라는 그 그룹의 사람들이 양정철, 전해철 함께 있었습니다. 김민석 의원을 죽이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건 조금 뒤에 설명을 다시 해드리고요. 김상욱 의원의 핸드폰 감찰을 하고 거부했다. 이 뉴스 기사를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무엇이냐. 강압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양 가족들의 관계는 아무래도 우리처럼 완전히 수직적인 그러한 상명하복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마, 아빠를 이름으로 부르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의견이나 어머니 의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아이를 야단치고 억누르기보다는 그 생각이 왜 틀렸는가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서 논리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하면서 끝까지 결말을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이제 대세입니다. 물론 서양에서도 콩가루 집안도 있고 그 중에 자식 패는 집안 다 있겠죠. 뭐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가정이라면 아마 그런 쪽의 룰은 대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는 이제 부모에 대한 복종과 부모의 말이 어째 됐던 간에 옳은 말이다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보니까 난점이 생기는 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혹은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독립적인 위치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같이 바라봐 주고 이제는 같은 눈높이에서 생각할 때가 이미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때는 이미 늦었죠. 그러고도 남을 나이인데 자기 본인이 먼저 그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내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고 물론 뭐 저 자신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령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버지의 매너에 대해서 어필을 했던 불과 그게 한 2, 3년 전이었어요. 이 어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께서도 놀랍게 그걸 받아들이시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면서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두 분 사이는 뭐 예전보다는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미 중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나는 아버지한테 이 남자로 아무리 딸이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그 말을 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몇십 년이 지나도록 안 됐었어요. 현재까지도 그렇고 그럴 만한 상황이 충분히 되고 상대방 쪽에서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부모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단정적 이야기를 하면서 무척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그 아빠한테 심한 얘기 나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는 그런 아빠의 모습에 대해서 좌절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 이건 역시 아빠 역시 인간에 불과하고 집안에 와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아이들한테 뭔가 불만을 토해내고 그러한 심한 말이 나오는 경우에 그것은 우리나라 부모들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천형의 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당연히 받게 되는 벌과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이것은 자녀에게 헌신하고 자신들의 삶을 희생해 가면서 이제 자녀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미덕이며 그러한 그분들의 은혜는 하늘과도 같다라는 식으로 저희들에게 그것은 세뇌되어진 것이죠. 저희들이 진심으로 엄마나 아빠가 정말 고맙구나 하는 것을 느낄 만한 정도로 어른이 되어갈 만한 나이가 되기도 훨씬 전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그것을 세뇌 학습 받았습니다. 세뇌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고맙다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느끼기 전에 그 정보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안으로 저희들에게 하달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우리 부모님 세대의 단점 같은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못해요. 희생이라는 말은 대가가 없을 경우에만 희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떠한 노력이나 봉사나 이러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 바쳤다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거래이지 희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러한 것들을 희생이라고 말하기도 참 그렇지만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신들의 삶과 자녀들의 삶을 일체화시켜버리는 그러한 성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신들의 자녀들의 삶이고 자신들의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분신과 같이 그것과 다름없이 아이들이 나의 삶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못 이룬 부분들을 자녀들이 이루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숨어서 손이야 발이야 닳도록 일을 해서 봉사를 하는 것까진 좋지만 그럼으로써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에 부응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게 돼요. 그 기대 자체가 나쁜 거라고는 볼 수 없고 뭐 그것도 저속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마찰이 생깁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지금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의심이 되거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 큰 성인의 핸드폰을 감찰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객관적인 모습과 침착한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살면서 그런 식으로 살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침착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히스테릭한 반응이 나올 때는 뭔가 좌절하고 상처 입고 부딪혀 있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 몸부림치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세뇌받은 정보에 의하면 그분들은 절대로 우리한테 그따위 짓을 하는 분이라고 너무나 확고하게 우리한테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어릴 때부터 같이 비비면서 에이씨 하면서 짜증나면 아빠가 너한테 신경질 한번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이야기 해도 되는데 뭐 아빠도 화났으니까 정청래 씨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간이니까 말 한번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진심 아니거든 하면서 넘어가 달라는 그러면서 하는 말 너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것 다 하고 하면서 토를 답니다. 정당도 이익 집단이긴 하지만 저는 공동체 아닙니까? 이러한 행위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다루는 행위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화났고 내가 김상욱 의원을 모시고 오자고 했는데 김상욱 의원이 그런 처지에 놓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내 핸드폰이 뜯기는 듯한 느낌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뭐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데려온 의원입니까? 상징적 의미입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국민들에게는 피로감을 적지 않게 주었고 퇴행감과 무기력감까지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김상욱 의원과 허은하 의원은 저와 또 생일이 같더라고요. 5월 26일이시죠. 예. 허은하 의원, 김용남 의원, 귀하신 분입니다. 귀하신 분이라고요.
너무나 심각합니다, 민주당.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이 무엇이건데 그런 분들을 함부로 대하세요? 일부러 그분들 잘하고 계시는데요. 일부러 외면했어요, 제가. 너무 또 빤다고 할까봐. 그리고 저 역시도 뱉은 말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뭘 이렇게 잘못하나 보고요. 한번 따져보려고. 대통령도 시시비비 가리는데 의원 어떻게 보면 내가 데리고 오라고 해서 의견이 일치한 것이겠지만 모시고 오지 않았습니까? 얼굴이 얼마나 밝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의원 얼굴을 우거지상을 만듭니까? 당신들이 뭔데? 부모도 자식의 핸드폰 검사 안 합니다.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행동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김상욱 의원한테 공개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간의 신뢰도 회복이 되고 국민들에게 준 피로감마저도 해소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성찰조차 하지 못하는 정당의 의원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원존에서 했던 입틀막 사건, 그건 무엇입니까? 의원들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당원들에게 그렇게 못할까? 주책이 아주 세련되셨습니다. 성찰하시고 공개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은 앞으로 엄청난 피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아쉬움으로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내부 최측근, 외부 측근이든 간에 반드시 관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민석 총리님에 대해서 잠깐 짧게 앞으로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아주 짧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통합 20일, 노무현을 배신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언론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였습니다. 지지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라는 결과물은 많이 나왔고요. 그분의 가까우신 분들은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김민석 총리가 단일화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최초로 정치공학적으로 도입하신 분이십니다. 이 단일화는요,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 때만 이루어졌던 게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생겨났던 것입니다. 김대중 총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시 지역 감정이 심해했던 정치적 지역 감정으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 발전을 이끌어내서 우리나라의 잠재적 역량을 이끌어서 세계의 선도가 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의 지도하에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나아가자라는 취지였습니다. 대통령의 지도하에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도 아쉬울 판국에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일제강점기 겪었고 미국으로 인해 형제간의 전쟁인 6.25를 극복해 내지 않았습니까? 또한 박정희가 만들어낸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지역감정,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짜뉴스의 시작은 뼈대가 깊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때부터 있었으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97년 당시에는요. 이러한 과도기를 겪고 나서 사회가 조금 안정되어 가려고 했던 찰나였어요. 그런데 YS 정권에서 국제통화기금 사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전까지는 민주 진영에서는 정권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빨갱이라는 오명을 썼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너무나 힘들게 대선 후보로 나오셨고요. 1997년은 굉장히 심했었던 상태였어요. 민주화 운동을 했고 보수 대통령이 되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던 김영삼 대통령 정부, 그 정부가 국가부도의 날을 맞이하면서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 야당, 당시 자민련, 새정치국민회의에 자유연합이 국민과 대통령, 그러니까 정치를 대동단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내린 결론은 정치에서부터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되겠다라는 자정 능력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정치인들 모두가.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의 총재의 비서실장이었던 김민석 의원은 자신만의 전략을 세워서 내놓은 것이 단일화 후보였어요. 단일화 후보 단일화는 거꾸로 말했네요. 이때 새롭게 도입된 정치공학적 발명품이었던 것입니다. 단일화라는 제도는요,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어요. 이 제도는 김민석 의원의 발명품이자 영업기밀이었습니다. 영업 전략이 될 수 있었던 영업기밀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특허법에서도 이 영업비밀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최상위의 권리 행사입니다. 세계 정치에서 이것은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도했고요. 정치 공약 전략이었어요. 단일화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정치공학입니다. 이거 발명한 사람이 김민석 의원이었어요. 40도 안 된 김민석 의원이 이걸 개발을 했다고요. 어땠습니까? 단일화의 핵심 요건은 지역연합이었습니다. 지역연합. 호남의 DJ와 충청의 JP가 연합해서 파급력을 크게 이끌어서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파급력이 큰 전략적 기술이었습니다. DJ와 JP의 충청표를 그러니까 DJ는 JP의 충청표를 등에 업고, DJ는 JP의 충청표를 등에 업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39만 표, 1.53%의 포인트로 이겼습니다. 충청권에서만 이회창 후보를
16%포인트 차로 압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두 후보 간의 단일화에서는 경선 과정이 없었습니다. 당시에요.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의 고유 권한이었던 JP를 국무총리직에 보장한다라는 단판을 지은 뒤 노태우가 망쳐놓고 김영삼이 팔아먹은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단판을 지은 뒤 가능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게 내각제라고요? 사람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됩니다. 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갖지 못한 것은 내 것이 아니었나 보네. 내가 돈을 잃어버리고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남한테 돈을 떼어먹히고 내 돈이 아니었나 보다. 그런 생각합니다. 더 이상 두 번 다시 국방으로나 경제력의 부족으로 남의 나라한테 강제적으로 국가가 다스려지는 것을 두 눈 뜨고로 볼 수 없기에 지역 감정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물과 인물의 통합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JP의 희생으로 당시 나라를 살렸다라고 김대중 정권의 맥락을 잇고 있는 정권 승계를 이뤄내야만 노무현은 승리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말이 지금 안 나오는데요. JP의 희생으로 나라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의 맥락을 잇기 위해서 정권 승계를 이뤄내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노무현과 정봉주의 후보 단일화에서 김민석은 김대중 정부 때 큰일 하셨던 분 아닙니까? 김민석의 희생이 있었기에 노무현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노무현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노무현을 배신한 사람은 문재인이고요. 양정철이고 전해철이고 죄송합니다만은 이해찬 씨도 포함이 됩니다. 기타 등등. 왜 후보 단일화엔 다 동의하셨으면서 왜 어느 분 한 분도 통합 20일에 가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 의견을 낸 김민석 의원한테 가라고 하셨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 의견을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민석 의원이 낸 것도 아니었어요. 문재인 당신이 갔어야지. 양정철 네가 갔어야지. 전해철 네가 갔어야지. 이해찬 아저씨가 갔어야죠. 왜 김민석 의원은 상관도 없었는데 이때 끌어들여서 가게 만들었습니까? 역사는 이렇게 재평가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묻혀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희 삼촌이 학생운동 1세대인데요. 박정희 때 학생운동 쭉 하셨어요.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신앙심 깊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철새로 만듭니까? 한마디 말씀드리죠. 철새는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가야 철새예요. 정당을 바꾸는 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정당을 바꾸는 게. 근데 김민석 의원이 정당을 바꿨습니까? 왜 철새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직까지도. 그러한 가짜 뉴스들 때문에 20년 넘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언론을 믿으십니까? 당신들이 싫어하는 조중동이 기사를 썼어. 그 기사를 누가 줬을까? 문재인이 줬다고. 문재인은 없어져야 마땅할 사람입니다. 겉으로 순한 척하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는
제가 전형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들 왜 안 갔냐고. 왜 김민석 의원이 DJ 때 했다고 가라고 했냐고. 이때요. 통합 20일에 간 김민석 의원은 몸수색까지 당하고요. 뿌락지가 왔다고 2달 넘게 곤욕을 2달인지 3개월인지 정확히 2달 가까이인가 한 달인지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엄청난 신문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김상욱 의원의 휴대폰 탈취 사건과 사상검증 한다고 윤리위원회? 개똥같은 거기에서 했잖아요. 이러한 경우보다 더 심각하게 김민석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만들려고 당신들이 이끌어냈잖아. 거기서 그러한 취급을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들이 여론 조작했잖아. 당신들이. 그래서 거기에 화가 나서 정봉준 후보가 단일화 깬 거라고 하루 전날. 그 효과를 더 많이 본 사람은 노무현 후보였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저서에 이러한 말이 나왔어요. 김민석 의원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자기 때문에 희생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착한 김민석 의원은요. 아픈 게 눈 녹듯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제가 김민석 의원을 너무 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민석 의원과 어떠한 연고도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 나 같아서 불쌍해서 내가 돌아보고 이분에 대해서 나중에 평전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다. 과거 영상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고달프고 오해를 하십니까?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 노무현 정부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도 이끌었어요.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고, 김대중의 황태자라고 대통령 대선 후보 1순위로 올라가니까 그 사람 되는 꼴을 못 보겠다라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하고 만나기로 한 날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잡아오셨잖아요. 평화의 집에서. 말도 안 나옵니다. 하도 황당해서. 그러면서 그때 잡아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의 윤석열을 변호하고 있는 윤갑근 검사입니다. 이 윤갑근 검사는 김민석 의원을 당시에 아무 죄도 없는데 검찰의 힘을 써서 노무현 정부 때 상황이었던 왕수석이었던 문재인의 난 이것부터 파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의 과거. 유사점이 굉장히 많아요. 판문점 앞에서 김민석 의원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받지도 않은 정치자금법으로 7억 2천만 원의 추징금을 내렸어요. 이거 갚고 되돌아왔어요. 김민석 의원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김민석 의원이라는 사람이. 김민석 사람이 무섭겠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이 억울한데 딴 사람 같으면 이 추징금 7억 2천만 원 안 갚는다라고 막 하면서 그랬을 텐데 상황 파악하시고
내가 다시 살아날 방법은 7억 2천만 원 추징금 갚고 견뎌낸 다음에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서 복수하자. 나는 그랬을 것 같아. 가랭이 사이라도 귀여웠었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고강양행하신 분이십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김민석 의원의 사건을 되돌아보면은요,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짓들이 연결이 돼요.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대장동도 만들었고, 추징금으로 만들었어요. 후보로 못 나오게. 당시 김민석 의원은 혼자 싸웠어요. 언론이 발달됐기를 했겠습니까? 뭐라 했겠습니까? 지지자들 몇 명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의심을 하셔라. 괜히 미워하지 마셔라. 사람 괜히 미워하는 거요. 마음속이 꼬이신 것입니다. 꽈배기를 삶아 드신 것이라고요. 이제 그만 진실을 파악하고 알아보셔야죠. 과거 영상에 내각제에 의논하셨던 분 때문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러면서 알아보게 된 내용이에요. 이게. 과거가 현재를 살리듯이. 그리고 대통령님, 한강 작가가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렸다. 그건 제가 이해한 거고요. 한강 작가님 말에는 과거가 현재를 되살릴 수 있을까예요. 그게 이제 소년이 온다에 나오는 말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살릴 수 있을까? 그 말을 저는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렸다라고 말을 이해했어요. 근데 오늘 또 쓰셨다. 아, 잠깐 웃었습니다. 대통령님이 힐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 일. 민주당의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대 부대표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졸업한 중대 출신을 특정한 자리에 부탁한다라는 인사청탁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카톡 내용이 발견되었죠. 이게 일부 언론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이해관계자인 사람에게 부탁을 한번 해보겠다. 김 비서관에게 부탁한 게 그렇게 답변이 갔어요. 대통령실에서 엄중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문자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저는 인사관리를 하는 저로서는 이거는 조직에 피해를 준 인물입니다. 괜찮아지겠지 뭐. 예.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무죄 선고받은 거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벌였던 실수는 핸드폰을 의회 총회에서 보고 있었어요. 이때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고 지금도 핸드폰 만지작거렸습니다. 대통령님께 건의드립니다. 미련 없이 퇴사 조치, 저는 이런 사람들, 저희 조직에 해가 되는 사람은 퇴사 조치를 취합니다. 괜찮아지겠지 뭐. 아닙니다. 수위가 넘어섰어요. 대통령님께서 제가 앞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첫째도 입조심, 둘째도 입조심,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러한 것입니다. 과거부터 김남국 비서관에 대해서 제가 충원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김남국 비서관에게 이러한 문자가 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이러한 일로? 강뜨기나 김건희 재판에 판결이 내려졌던 오늘입니다. 15년에 추징금 20억이 선고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김건희와는 물론 상황이 다르죠. 뇌물은 안 받았으니. 그런데 뇌물 과연 안 받았을까요? 근거가 있습니까? 김남국 비서관이 안 받았다고 할지언정 김남국 비서관에게 부탁한 사람은 촌지를 받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누구 비서관이랑 술도 먹고 그제는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골프도 치고 그러면서 말할 사람이 없을까요? 없는 말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모두 밥으로 시작을 해죠. 한 끼 밥 먹자. 그 밥을 끊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실에 있다라는 이유로 연락이 간 거 아닙니까? 김남국 비서관을 보고 연락이 갔겠습니까? 대통령실에 있다는 이유로 연락을 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밥으로 시작을 하고 술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비서관 교체 사퇴시켜 주시길 바라고 대통령님께서는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습니다. 반드시 이분 쳐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남국 이분한테 어떠한 오해도 없고요. 그냥 이분이 하는 행동이 진술 분석상, 행동 분석상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또 이어진다. 앞으로 큰일 낼 사람이다. 지금 아픈 거 사적으로 챙겨주실 만큼 챙겨주셨으니까 퇴사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퇴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드려보면은요. 그렇게 처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제가 시나리오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앞서 가라고 하겠죠. 응? 대통령실에 있다라는 이유로 앞서 가시라고. 그 다음에는 끌어달라고 하겠죠. 이런 말 나오겠죠. 인사고과로 자천만 안 돼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거 감지덕지인 것도 모르고 이것들이 날뛴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밀어줄 사람에게 인사고과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대통령님, 대통령실 관련해서요. 엄중 조치가 아니라요. 내사를 진행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사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른 척 하시고 넘어갈 일은 아니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건너뛰고 일개 지역 국회의원이 그 말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것에 대해서 소통을 했다라는 것은 어렵게 돌려 말하는 듯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의견 전달이었어요. 뭘 그렇게 어렵게 말합니까? 인사채용 해달라는 부탁을 수용한 거 아닙니까? 김남국 씨? 우리 김남국 비서관이 언제부터 이렇게 수줍어 하셨나? 인사 과정 자체를 무산시켜 달라고 했잖아요. 인사 과정 자체를 무산시켜 달라고 했잖아요. 부부장, 부장, 실장 다 건너뛰고 일개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 듣고 그 자리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그거 행사하면서 뭘 그렇게 돌려 말해. 내가 너보다 2살 많거든? 그러니까 반말할게. 사회 선배로서. 뭘 그렇게 돌려 말해? 어렵게. 나중에 인사돼서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제 살 길 찾아 나가겠죠. 대통령 책임으로 다 떠넘긴 뒤. 이건 쉬우시겠죠. 근데 알아둬야 될 게 있어. 네가 대통령 찌르면 너도 그 피 다 뒤집어 써야 돼. 겪어봤잖아. 내부 보고부활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부 고발로 죽나, 청탁으로 죽나, 당신은 이 사건으로 밀려 나와야 돼. 이게 네가 시작한 거다. 네가 무산시켜. 네가 무산시키라고. 뭐해? 나가서 살 길 찾아봐. 82년 김남국 씨. 나가서 살 길 찾아보라고. 말 어렵게 돌려서 말하지 말고. 대통령실에서는 장경태 의원과는 반드시 손절하시고, 어차피 이춘석 씨 빠른 사퇴한 것도 대통령님께서 좌지우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이 장경태 씨와는 무관하다라고 민주당과 손절을 하십시오. 김남국 씨는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해야 될 일은 김남국 비서관한테 청탁을 했던 문진석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 곽상원 의원은 검찰 탄핵 사건 중에 하나 기권표했습니다. 그걸로 지금까지도 곤욕을 치르고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원내 부대표까지 내려놨어요. 사임했어요. 문진석 씨, 당신 사퇴해. 당신 사퇴하라고. 네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네가 책임져. 마지막으로 특검 해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특검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야 특검이 삽니다. 검찰청 해체까지 이렇게 진행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나가실 것입니까? 특검 수사가 왜 잘못됐는지 총지휘자분께서는 내란 윤석열과 김건희 관련해서 특검은 현재 나누어져 있죠. 저는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간단하면서도 솔직하게 MBC, SBS, KBS, 유튜브 빼고요. 방송사에 나가셔서 동시 송출될 수 있는 방송을 이용하셔서 증거 자료, 영상, 기타 등의 증거를 이용하셔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까지, 왜 본인들께서 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속게 되셨는지까지 해석을 해 주시면서 자신들의 부실 수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미쳤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직하게 마치 내부 고발자가 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전향에 대해 맹신을 했고 믿지 않는 부분까지도 있었다. 그 결과 무고한 희생을 낳을 뻔했던 희생을 낳았던 사건에 대해 초등 수사가 실패를 했다라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실패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밝히는 이유는 그동안에 검찰에서 보여줬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실추됐던 명예, 그리고 일련의 정치 검찰들이 증거 조작을 해서, 증거 조작은 범죄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부실 수사를 떠안고 가지 않겠다. 만약에 그냥 그만두시잖아요. 오해 받으시고 부실 수사 떠안게 되실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짓이 그렇지 뭐 하고. 이러한 생각은 국민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검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오해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범인을 잡아야 한다. 시나리오를 짜듯이 정치검찰의 일부가 사람을 죽이고 일부러 기망해서 연기를 해왔던 것이 그동안의 검찰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악심이나 악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정치 검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 상대로 했던 그들에게는 단지 게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특검하면서도 속였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인정을 하셔라.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플레이 버튼 눌러질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잡겠다라는 의지를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보여주십시오. 힘드실 거 알지만 보여주셔야 신뢰가 형성됩니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궁금증이 든 국민에게 실패하면 검사직에서 물러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 말하면은 파면당하겠다 라는 선언과 함께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계엄 특검의 선곡의 역사를 써서 대한민국을 다시 이들이 망쳐놓은, 먹칠을 해놓은 검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래야만이 검찰이 삽니다.